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일 1타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어제 저녁 탄핵 찬성 집회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맞다라면서 지성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감정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저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1타 뉴스가 픽한 뉴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논란들, 헌재 결정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 모으고 있는데요. 미리 보는 헌재 결정문 1타 뉴스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혈 사태 거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달 31일이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복귀할 경우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선거 결과로 민심의 흐름 살펴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이 주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해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의원이 이병진 의원 사실 한 명이 아닙니다. 양문석, 이상식 의원 줄줄이 많은데요. 어제 전한길 강사님께서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사실 여당과 야당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국민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패널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눠보죠. 1타 뉴스, 저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월화수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강대규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패널로 김근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가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4일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정말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오늘 1타 뉴스에서는 미리 보는 헌재 결정문, 가장 중요한 건 쟁점이겠죠. 저희가 오늘 5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첫 번째는 12월 3일 법적 판단,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 사유 인정 개수보다는 중대성,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 진술 및 검찰 조서 신빙성, 그리고 네 번째 5대3 결론 못 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고 시간 오전 11시가 의미하는 것,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쟁점, 과연 12월 3일 비상계엄 법적 판단 담기겠느냐,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네. 법적 판단은 뭐 당연히 담기겠죠. 당연히 담기는데 어떻게 담겨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게 전시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력으로 이거를 판단을 해서 한 것이냐, 혹은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 고도의 정치성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지는 헌법재판관들의 개개인의 이제 판단에 달려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뭐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너무 그게 달했고, 네. 예산 폭고도 그게 달한 게, 계엄 선포를 12월 3일에 안 했으면 12월 31일까지 예산 통합 불가능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라고 했는데 합의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의 예산을 인질잡이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산불이 났는데 산불도 50% 이상 깎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네. 예산 통과할 때. 그런 걸 봐서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계엄 말고는 내가 방법이 없다,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전시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대통령의 바라본 관점이 고도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비슷한 게 이제 뭐 대북송금이나 또 이라크 파병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력 판단이 통치행위가 작용된 것이다라고 해서 법률상 문제없다라고 판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또 법원이 문제 삼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탄핵소추 사유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탄핵소추 사유 개수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전 사례를 보면 그럼 중대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거를 봐야 하느냐 이런 네.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중대성이라는 게 탄핵을 저희가 징계위원회나 징벌위원회를 변호사들이 가끔 들어갑니다. 위원으로. 그러면 그 위원들끼리 이거는 정직이나 감봉 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도 또 어떤 위원이 나는 이 사람 파면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럼 거기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장 일을 하다가 뭐 캐비넷에 있는 그러한 뭐 사탕을 먹었을 때 이거 허락 안 받고 먹었다. 그래서 이걸 자르자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그냥 뭐 감봉하자는 사람이 있고 경고 주자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른데 이 중대성에 대해서도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뭔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파멸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맞아요. 거고 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도 그런 양상 아닙니까? 뭔가 잘못한 건 있지만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는 왜냐면 계엄 선포를 이후에 제 주변의 상당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게 뭐 방송 장악, 교통 장악, 뭐 통신 장악도 아니고 저는 그날 그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네.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그 계엄 선포를 보고 뭐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다음에 그냥 별일 없겠구나 하고 계속 술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런 피해를 안 보지 않았냐. 이게 그렇죠. 무슨 파면할 정도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 오늘 그 민주당 지지자 중 한 명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민주당 지지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한덕수 총리 기각 나온 이유가 네. 윤석열 대통령 한 명한테 다 몰아주려고 기각을 때린 거야. 제가 뭔 헛소리예요. 끊었거든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거다라고 이제 조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대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진짜 중대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로 인해서 파면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만약에 여기서 유혈 사태가 났다던가 네. 뭐 시민이 다쳤다던가 이러면 이제 이게 파면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 저랑 소통하는 민주당 복도통신이 있습니다. 뭐 당직자랑 보좌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너네 국회에 있었지? 국회에 있었대요. 야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어. 너네 무서웠으면 니네가 무섭다고 막 써내면 돼.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형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서웠으면 그 군인들 총을 잡고 막 흔들었겠냐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 네. 그냥 일반 집회 시위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그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잘못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포고령의 위헌이다,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국회 장악 시도가 잘못됐다,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 5가지가 이 위헌 그 뭐랄까요? 탄핵 소추 사유인데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 이게 다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최재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쩡히 있는 감사원장 즉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감사원장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국정활동을 아예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요. 이 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와서 본인들은 사실상 예산안을 뭐 감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에는 사실 민주당이 예산을 절반 가까이 깎아 먹으면서 원래 한 5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절반을 깎아 먹으면서 우리가 장비라든가 인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에는 아니 이건 정말 너무한다. 즉 대통령의 손가발을 다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말을 했지만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뭐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민주당을 뭐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겠다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 당신들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계엄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계엄의 어떤 요건은 충분히 저는 성숙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회 장악 시도도 굉장히 웃긴 게 아까 뭐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200명 정도 되는 병사를 가지고 그 넓은 국회를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아니 국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회관, 본관 다 합치면은 그 면적이 대지 면적이 정말 넓어요. 제가 봤을 때 한 개 연대를 동원해도 장악을 못합니다. 근데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심지어 보좌진들 민간인들한테 밀려서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군인들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선관위 장악시도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022년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정말 꾸준하게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조사를 해야 된다. 네. 보안이 너무나 취약하고 북한의 그 해킹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 들여다봐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관위가 극구 그걸 부인했었죠. 거부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을 하다가 5% 정도 되는 서버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북한의 공격에 정말 취약한 점들이 정말 많이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관위가 그걸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 실체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고 국정원도 해킹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해킹 공격에 의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12월 3일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이 날짜 기준으로 한 4월 달이잖아요. 네. 탄핵을 한 50몇 번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감사원장 탄핵한 이유는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해? 그 탄핵한 거고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한 거는 왜 우리 민주당 수사해? 라고 탄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들이 이재명 그렇지. 유죄하면 왜 우리 유죄죠? 해서 판사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180석을 가지고 너무나 탄핵을 남발하니까 네. 거기다가 입법 남발 뭐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입법을 계속 발의하고 또 오로지 이재명에 대한 무슨 지역화폐 예산 20조를 넣겠다는 도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내가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삼권 그렇죠. 분립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계엄이라는 게 있네. 계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뭐 일부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진영 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은 알아서 날아갈 텐데 법적인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알아서 날아갈 텐데 왜 굳이 거기서 계엄을 했냐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무죄 떴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 즉 특정 성향을 가진 어떤 그 카르텔의 그 판사들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고 무죄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서 그러면 그때 기다렸으면 우리가 그 계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대통령이 뭐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법적인 그런 리스크 다 벗어나고 오히려 자신을 옥죄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오히려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모든 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선택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이 필요했다 이런 입장이고 네. 그런데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소추 사유조차 지금 논란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나아가서 그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각이나 각하가 맞다고 보는데 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이제 너네들은 쌍탄핵하고 줄탄핵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방금 말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금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네. 모두 그렇죠. 오락가고 근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야 충분해 증거 충분하고 그냥 인용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아까 말한 그 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뭐 포고령 작성이나 또 혹은 어떠한 뭐 지시나 뭐 국회 해산 시도나 이런 거는 통치행위로 논리를 가면 다 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갈 때 뭐 707이 뭐 실탄도 안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군인이 왜 들어갔냐 뭐 이런 문제,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냐 안 했냐. 그래도 총은 들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로 그 이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깰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 문제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내란죄를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각하사유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곽종근의 증언이 흔들리고 홍장원 메모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검찰에서 받은 피신 조서를 형사재판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검수완박을 하면서 민주당이 만드는 법인데 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과정이 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과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용상 흠결도 있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의 지금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사실 그 단전
네. 이라는 그 한자도 네. 사실 살펴보면은 아예 끊는다예요. 네. 그러니까 잠깐 전기? 뭐, 예, 예. 전기를 1, 2분 뭐 그냥 샷다운 이게 아니라 네. 아예 끊는다. 네. 이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 이번 4일에 뭐 5대 3이냐 아니면 네. 뭐 4대 4 기강이냐 이런 말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변호사님 5대 3은 또 아닐 것이다 이런 네. 주장이 또 오늘 새로 나왔어요. 네, 자 일단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콩지님께서 한동훈 지지자 패널 2명 나와서 뭐 하냐 그러는데 저랑 김근혁 부장님 한동훈 지지자 패널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한 방송 몇 개 검색해 보세요. 되게 충격 많이 먹으실 거예요. 아무튼 다시 방금 질문이 5대 3 다시 있을 거예요. 얘기할게요. 네. 당황하신 거 네,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5대 3은 아닐 것이다. 네. 왜냐하면 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네. 그러니까 재판관 한 명으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때는 네. 5대 3이 좀 아닐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이 오늘 기사가 새로 네, 나온 걸 자, 제가 봐가지고 예, 좀 그거는 이제 여쭤보려고 해요. 한겨레가 이제 이진숙 때 가처분 신청을 쓴 건데 그게 뭐였냐면 6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근데 6명이 그 재판을 하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2명이 이제 1월 1일 임명을 하는데 그때까지 뭐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8명이에요. 8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중에 1명만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기존에 1명이나 2명이 부족했던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역사 속에서 왕왕 있었어요. 왕왕.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7명이나 8명이서 판단을 했던 그러한 선고나 결정을 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겨레의 이런 논리로 한다면 기존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결정도 못했을 것이고 또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그 결정도 못했을 거예요. 네. 다 했잖아요. 다 한 게 한겨레가 말하는 그 논리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5대 3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5대 3에 대한 부담감이 뭐냐면 왜요? 네. 정말로 그 마은혁이라는 사람 한 명이 오면 뭐 6명이 될 수 있니 없니 이 논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헌법재판소가 덜기 위해서 어제 전한길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8대0 각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네. 보여지면서 아니면 차라리 그래서 4대 4가 나오는 거죠. 5대 3으로는 안 가고 4대 4가 나올 거다라는 게 5대 3이면 마은혁 한 명이 만약에 왔으면 어쩔 거야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승복을 안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승복을 거부하고 장애지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를 주는 거죠. 야, 내 말이 맞잖아. 마은혁 왔으면 마은혁 네. 임명했으면 6대 3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5대 3으로 안 가고 4대 4로 가던가 아니면 차라리 좀 더 넉넉하게 기각적으로 가던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고자환님 몇 대면 예상하세요? 저는 여전히 5대 3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결국은 5대 3의 구도를 깨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재판관 3분. 네. 제가 이름은 뭐 부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압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문영배의 헌재 권한대행이죠. 이 권한대행을 위시한 또 다른 사람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저기 누굽니까? 정계선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의 생각 꺾지 않을 거다. 지금 민주당이 마은희옥 판사를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황당한 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넣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A라는 가치 판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보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들여보낼 때는 이 사람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마은혁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마은혁은 반드시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대충 첫 페이지만 보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결론을 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 시비가 너무나 일어날 수밖에 다분하다. 없는 일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사람을 들여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헌재가 들여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마은혁 판사를 임명을 해야겠죠. 하지만 헌재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임명의 시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즉 민주당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물론 빨리 해라라고 뭐 여러 가지로 독촉은 하겠지만 시기를 민주당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은혁 판사는 저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조서 한번 읽어보지 않고 평이 한번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을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줄 사람이기 때문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인데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언제부터 민주당의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수기만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로 전락을 했는지 저는 이게 마은혁 재판관도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네. 본인 그 판사라는 그 직책에 대한 그 권위와
자부심이 있을 법한데 아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영의 이익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헌재 재판관이 되겠다. 이것은 헌법재판관이라는 헌재를 굉장히 우롱하는 행위고 헌재 재판관이라는 그 자리가 가져다주는 그 권위와 또 예전의 그 명예를 모두 실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용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좌관님이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발언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짧게 이거 이제 마지막 쟁점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그 오전 11시로 지금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크게? 오전 11시에 잡혔다는 거는 선고문이 길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점심시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점심시간 얘기해서 적어도 선고를 이유를 말하고 선고를 할 때까지 20-30분이 채 걸리지 않을 거다. 한 30분 정도가 걸릴 거다라는 것이고 지금 11시냐 10시냐 뭐 9시냐 오후 2시냐 여기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데이터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비교하기 너무 적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 그때랑 지금과 기술력이 달라졌어요. 무슨 기술력이냐면 생방송을 준비하던가 혹은 방청을 허용하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방청 허용 다 온라인으로 받잖아요. 또 생방송에 대한 이런 기술력도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간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뭐 10시냐 10시 반이냐 11시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웃긴 게 이게 만약에 의미가 있으려면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근데 네. 지금 결정문을 아직 지금 거의 다 썼다는 뭐 보도까지 나오긴 하고 있지만 결정문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사실 그 재판관님들이 판사님들이 이런 재판도 해요. 판결문을 2개 써옵니다. 혹은 3개 써와요. 3개 써와가지고 그 당시의 분위기나 혹은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혹은 아니면 집행유예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안 주고 징역형을 써왔다가 그날 피고인이 선고받으면서 합의서를 내요. 판사님 죄송한데 합의가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런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라는 게 입에서 주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결정문을 2-3개를 쓴 다음에 전날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네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시간 때문에 결정됐다? 이거는 뭐 애매합니다.